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나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일반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점차 중국에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 후면 망합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죠. 왕이 지금 매간매직하고 있고 국권은 탕진돼 있는 거고 비자금 저러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 모든 거는 원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고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민생은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나라가 아니죠. 월급 하나도 못 주고 있고. 아무튼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로 너무나 중차대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그다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가의 또 하나 측면입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홍콩의 빅토리아 호텔, 지금 페닌슐라 호텔, 홍콩에서 제일 좋은 호텔인데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제일 좋은 뭐 당연히 그림만 보셔도 그 당시에 최고의 150년 전에 저런 호텔이었으니까 홍콩에 놀라운 이제 저기였는데, 근데 이 호텔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제 아까 박정희양 말씀드렸잖아요. 네. 민씨하고 박정희양이 그 선해청 뭐 이런 그 돈 쥐고 있는 데를 다 했는데 박정희양은 이제 철저하게 민씨척 쪽하고 같이 저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역사에 수없이 등장을 하죠. 나중에 뭐 총리 대신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워싱턴에 우리나라 초대 주미 공사로 파견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워싱턴에 있는 공사관을 갖다가 그때 했던 거를 다시 사서 예. 그걸 우리가 복원 많이 이제 해갖고 많이들 가서 감격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공사가 왜 파견이 됐고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가를 아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양을 자 이제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어렵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도 이제 알렌이 옆에서 열심히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알렌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거기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200만 불 내지 300만 불의 투자를 내가 유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돈을 빌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고종이 김옥균을 일본에 보냈을 때도 일본에 갖고 200만 엔 내지 300만 엔을 갖다가 빌려올 수 있다고 해서 3번에 갔다가 3차 건너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오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종은 초지일관 돈 버는 방법만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화라는 게 놀라운 노다지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개항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이제 국내의 거는 다 고갈이 됐고 국내 경제는 엉망이니까 다 고갈이 됐고 돈은 아무리 풀어봐야 잠깐 당화존 만들어봐야 잠깐 효과 있고 인플레 나서 다 돈이 소용이 없어지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다음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또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신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온갖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발견을 하는 거야. 그래서 꼭 사람을 보낼 때 보면 김옥균은 일본에 돈 빌려로 보냈고 맨날 하는 얘기가 전화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양도 그 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양하고 알렌하고 편지 오가는 거, 그 다음에 알렌이 일본 가서 하는 거, 뭐 슈펠트 만나고 누구 만나 암스트롱 만나고 미국 가서 하는 게 전부 다 투자 유치하는 거예요. 200만 불 내지 300만 불 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초지일관 그거야. 자,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제 박정희양을 그래서 보냈는데 보내려고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이엔스카이가 이걸 알고서는 이제 잡아요. 못 간다고. 그래서 왜 보내느냐 그래갖고 너희들 82년에 그러고 나서는 그때 보빙사 보내고 그랬으면 되는 거지. 지금 왜 상주하는 그걸 보내느냐. 우리 청국에 공사가 가 있고 너희는 속방인데 그때는 안 보내놓는데 왜 지금 와갖고 갑자기 보냈냐 이러니까는 뭐 별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래도 우리도 뭐 보내겠다 그랬더니 그 대신 그러면 보내는데 그 대신 명확하게 거기 가서도 너희가 우리 속방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방법을 3가지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영약 3단이라는 걸 이용장이
만들어 갖고 보내 가지고 이제 가면은 무조건 먼저 우리 공사가 도착하면 청공사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어디 큰 자리에 가서 있을 때는 꼭 청공사한테 리셉션 제3국이 하는 리셉션에 파티에 워싱턴 사는 파티에 갔을 때는 상자를 꼭 청국 공사한테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일이 무슨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는 무조건 청국 공사랑 상의를 해라 해서 결정을 하라. 이제 영약 3단을 해서 고종이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박정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고 박정희을 가요. 그런데 박정희보다 먼저 알렌이 일본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박정희을. 몇 달을 기다려요. 이제 영약 3단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가서 있는 동안에 이제 나가사키인가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종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홍콩에 좀 가서 민영익을 만나보고 오라고 고종이 그래요. 그래서 알렌이 배를 타고서 어느 날 홍콩에 가고 민영익을 이제 찾으러 가요. 그래서 가서 미국 영사관에 가서 야, 민영익이라는 조선에서 온 사람이니까 코리안이 있냐 그랬더니 미국 영사도 전혀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홍콩 경찰국에 가갖고 민영익이라는 사람 혹시 아냐고 이제 그랬더니 거기에 경찰 하나가 나랑 술 친구라고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서 소개를 해서 찾았는데 그 민영익이 어디가 있냐면 이 홍콩 빅토리아 호텔의 스위트 제일 좋은 방에 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 알렌이. 그러니까 민영 자기가 목숨 구해준 사람 그렇죠. 아니야. 예. 갑신정변 때 목숨 구해준 사람이에요. 이게 97년이니까는 13년 후에네.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은 왜 고종이 만나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에 가서 공사관 열고 거기에 쓰는 비용을 민영익이한테부터 받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익하고 가갖고 이제 저걸 하는 거야. 내고를 하는 거야. 그야말로. 그러면서 얼마가 돈이 필요한 거고 가갖고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민영익이 고종의 돈을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와서 홍콩, 샹하이 HSBC 은행에 저금을 예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거 음모론까지 있잖아요. 나중에 그거 못 받았기 때문에 받으면 큰 돈이라고. 글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끝까지 이제 민영익은 안 돌아와요, 사실은. 이거 관리하고 나중에 상해에서 죽지 조선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어디 갔느냐 이제 뭐 이런 저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때에 그러니까 고종의 비자금 관리처가 매관 매직하고 과거도 팔고 무슨 뭐 당호점 만들고 하여튼 그 다음에 외국에서부터 돈 받은 거 등등 해서 모은 거를 이제 그 HSBC 은행에 놓고 외국계 은행이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알죠. 그건 알죠. 국내 은행이 없으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그래서 그때에 알렌이 실제로 2만 불을 타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미국 가서 돈을 어떻게 쓸 거냐를 갖다가 체크를 이제 발행할 수 있게끔 해요. 근데 그 대신 체크를 갖다가 그것도 한참 싸우는데 결국은 뭐냐면 두 사람의 사인이 다 있어야지만 돈이 나오는 그런 체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영익하고 알렌하고 합의를 해야만 나오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고. 나중에 박정희이 몇 달 있다가 와요. 몇 달 있다 와서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미국 갈 생각은 안 하고 몇 달 기다리고 있던 알렌 보고 나도 홍콩 좀 갔다 와야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홍콩 간다는 말이 그래서 아니 알렌이 내가 다녀왔고 다 결정했다고 안 가도 된다고. 죽어도 가야 된다고. 내 짐들 그것도 막 바리바리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온 그 짐들을 호텔에다 갖다 옮겨놓으라고 해놓고 그냥 배 타고 홍콩을 가요 또. 그래서 가서 이제 돈 받아갖고 왔겠지 뭐. 뭘 하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마지막으로 이게 누구냐면 휴 딘스모어 공사. 화면 좀 올려주세요. 당시 주조선 공사인 딘스모어가 1887년 6월 21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 그 공사 파견하고 이제 그럴 때겠죠. 87년이니까 공사 파견한 게 한 3년 후구나.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 97년이 13년 후가 아니라 갑신정변 한 지 한 3년 후네. 13년이 아니라. 근데 딘스모어가
미국 국무장관한테 보낸 글이에요. 조선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게 그러니까 87년 갑신정변 3년 후고 청일전쟁 나기 7년 전. 그렇죠. 제가 보기에 조선의 전국은 점차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정부와 왕을 더욱 강한 손길로 옥죄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신이 거의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의 대표들도 이에 암묵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총영사와 같은 사람들은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며 자치 능력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도 조선이 중국에 흡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놔두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때는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내정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우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왜 저렇게 조선을 내버려 두느냐 일본이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좀 도와주지 개화파를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답답해할 정도로 일본 정부는 지금 조선에 손 쓸 틈이 없었어요. 80년대 내내. 여기 조선의 일본 대표는 중국이 점차 조선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듯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나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일반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점차 중국에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 마지막 너무 놀랍잖아요. 요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중국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종속되어 가고 있어요. 뭐 사드든 뭐든 중국에서 제재 받을까봐 무서워서. 야, 계속 롯데고 뭐고. 그래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대표들은 동양의 예법에 따라 조선의 왕을 아련할 때면 궁궐 문 밖에서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궁의 많은 문들을 지나 정전에 도달하지만 황제의 총독, 소위 레지던트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시는 원색에는 가마에 탄 채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의 바로 면전에까지 들어갑니다. 조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에 항의를 하였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내 역겨운 굴종, sickly acquiescence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겹게. 인간적으로 저는 언젠가는 상황이 변화해 이 나라가 자유롭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독립된 조선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라고 1887년에 이미 외국 사람들이 다 그랬고 조선 사람이고 누구고 다 일본 사람이고 뭐고 그냥 영국 사람이고 그냥 조선은 없어져서 중국의 속방이 되는구나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죠. 상황이 이제 그 다음에 급변을 해서 결국 이제 일본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거는 조선은 누가 보더라도 망해가는 거고 중국의 속방이 되고 있었고 이미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듯이 이홍장이나 특히 이홍장이 보내는 원색에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의정 조병세가 1892년에 청일전쟁 2년 전에 이 우의정을 그만두면서 이제 하는 얘기, 상소를 올린 거예요. 신이 목숨 걸고 썼네요. 아유, 보니까. 참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윗사람들도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얼마나 없죠. 나라가 망해가고 되는데.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이때쯤 이제 지친 거예요. 92년입니다. 신이 이제 물러가려고 하면서 구구한 소회가 있어 감히 황송함을 무릅쓰고 우러러 진달합니다. 오늘날 시국에 대한 걱정과 백성들의 곤궁이 어찌 이와 같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줄이나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정에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니 일마다 한심합니다. 삼가 생각건데 우리 전하께서는 밤낮으로 정사를 잘하려고 부지런히 힘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좌우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그저 순종하는 것을 위주로 삼고 임금의 뜻에 거스르려 하지 않으며 조정의 관리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고질로 되어 바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정사에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듣고자 하나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말을 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라의 형편과 백성의 걱정이 이렇게 극도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임금은 있어도 신하가 없다는 한탄이 오늘보다 더 심한 때는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사의 과단성을 발휘하여 한결같이 공평하게 하여 나라의 형세를 공고히 하고 백성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소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 후면 망합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죠. 왕이 지금 매관매직하고 있고 국권은 탕진돼 있는 거고 비자금 저러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 모든 거는 원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고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민생은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나라가 아니죠. 월급 하나도 못 주고 있고.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92년에 아까 덴즈모 공사 후임으로 온 어거스틴 허드 공사가 92년 직전입니다. 이제 청일전쟁 직전. 아까 그 매직이 일어나서 공조판서가 1년에 23명씩 바뀌고 있는 이때입니다. 네. 조선의 국고가 비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관리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된 다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억압되고 있습니다. 관직은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곧바로 해임되고 새 구매자를 찾습니다.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빚을 갚고 관리들에게 봉급을 줄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궁중의 예식들과 불필요한 사치품들의 거금을 탕진합니다. 불만이 사회에 팽배해 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왕, 민중전이 우두머리인 민씨 집안은 왕국의 모든 권력과 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원한의 대상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그 주변을 혁명을 원하는 세력이 곧바로 모여들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혁명이 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왕은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필요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나 용기, 힘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종과 메이지는 나이가 같습니다. 거의 같은 때 그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1892년이면은 일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든 군사개혁, 교육개혁, 불평등조약, 재협상, 정치개혁, 헌법 제정, 의회 개설 다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조선은 대원군이 친정 마지막 했던 74년에 비해서 또 10분의 1로 훨씬 못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죠. 어쨌든 대원군 때는 미국하고 지는 전투였지만 신미양요도 있었고 병인양요도 있어서 미국하고도 싸웠고 프랑스하고도 싸웠어요. 백병전을 벌이고 그때의 미국 군인들의 그 목격담을 보면 아니 텐진에 있는 따쿠 거기에서 1866년에 그 마지막으로 중국의 노경군하고 팔기군이 보여줬던 그 무서운 기세, 자기네가 영불연합군이 이겼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기세로 이 조선 사람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이런 기계가 있는 군인들이 있느냐라고 그때 거기에 와서 참관했던 미국 군인이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놀랍다, 기계다. 어쨌든 그게 1870년이에요. 그 이후로 조선 군대는 다시는 전투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전투를 못해요. 마지막 전투하는 게 무슨 전투인지 아세요? 동학난에서 패하는 거예요. 동학난을 진압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종의 군대, 대원군의 군대는 어쨌든 당백전을 만들고 뭐를 해도 어떻든 간에 그래도 백병전을 벌이고 강화하고 거기서 하고 어디서 하고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보고 놀라울 기계가 있는 무슨 뭐 무기가 형편없고 그러니까 지지만 야, 이 사람들 하면서 물러나거든. 고종과 민비가 들어와서 민중전이 친정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조선 군대는 민씨 척족들이 들어온부터는 80년에 그렇게 서재필, 서재창 이런 사람들 도야마 군관학교 보내고 몇십 명을 보내고 일본 거를 배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결국은 1893년에 가면 동학난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정규군이 못 이겨요. 이것만 보더라도 나라가 얼마나 나라가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좀 정확히 알고
왜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고, 어떤 정도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경이 어느 지경까지 갔었는지를 네.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원장님. 좀 듣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하네요. 네. 그 당시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정말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네. 됩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하늘보기님, 세국 정책만 안 했어도, 무능 그 자체. 진짜 100년이 지났어도 일마다 한심합니다. 김성견님은 오늘에 비추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PW님, 똑같네요, 지금도. 망해가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걱정해 주시는데,